네, 경제난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항공업계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화물 사업의 분리 매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3년간 이어져 왔던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의 어떤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잠시 후에 아시아나 항공이 긴급 이사회를 엽니다. 예, 이사회 안건은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을 다른 회사로 매각하는 건데요. 아시아나 항공에서 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 20%가 훌쩍 넘고 또 화물 사업이라는 게 코로나 때도 효자 역할을 많이 했죠. 예, 사람은 탈 수 없어도 화물은 탈 수 있고 또 비행기가 갔다가 사람이 없으면 사람 대신 화물을 실어 올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화물 사업은 비행기 회사의 캐시카우, 돈 벌어주는 아주 효자 부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이 대목을 스스로 매각해야 되는 이런 아주 얄궂은 운명에 지금 처했습니다. 회사가 주요 사업을 매각을 하려면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우리 상법상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 항공은 임원이 총 6명입니다. 과반이라 하면 절반이 되면 안 되고 절반을 조금이라도 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사가 6명일 때는 과반이 4명이 찬성을 해야 반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3명이 찬성을 하면 3대 3으로 해서 예. 가부 동서로서 부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사내 이사 한 분이 전격적으로 일시상의 이유를 들어서 사표를 내는 바람에 예. 현재 참석 이사 수가 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5명의 과반은 몇 명부터냐? 역시 3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명이 반대하더라도 3명이 찬성하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되면 이 안을 EU 집행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고 우리 아시아나 화물 여객 팔 테니까 그 대가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합병 좀 승인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집행부에서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면 두 회사가 워낙 덩치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독점의 소지가 있다. 우려했었죠. 예, 그래서 독점의 소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합병 허가를 해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점 해소하는 방안으로 첫 번째 아시아나가 보유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항공 운수권 슬롯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대량으로 반납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게 화물도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EU 유럽 연합의 합병 심사를 통과하는데 상당히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합병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의 경쟁력이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인데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사포를 합병하면 다 떼버리니까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럼 결국은 상처뿐인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합병이라는 목적 때문에 알짜배기, 알토란 같은 회사의 유망 사업부를 넣어주는 것이 이게 옳으냐. 예.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만약에 이사회에서 매각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일각에서는 회사에 스스로 손해를 자초한 아시아나 이사회의 이사들은 사후적으로 회사에 돈을 갉아먹었다 해서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오후에 아시아나 이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매우 중대한 순간, 운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방금 전 얘기하셨던 그 부분. 일부 아시아나항공 이사들이 화물 사업 매각 찬성할 때는 이게 배임 소지 있다면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이사들은 상법상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회사의 손해가 됐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런 결정을 하면 회사의 손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결정에 동조를 하면 상법상 배임죄, 그다음 형법상 배임죄에 저촉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판단은 사법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재 아시아나에서의 화물 사업이 워낙 돈 잘 버는 캐시카우기 때문에 이것을 판다, 이것은 배임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른 주장, 그러니까 합병을 하자는 대한항공 측 주장에 따르면 현재 만약에 아시아나 화물을 매각하지 않으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이 안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산업은행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시아나의 화물을 매각해서 야기될 수 있는 손실보다는 합병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예. 이것은 결코 배임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배임이냐 아니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그런 어떤 우리 스스로 잘 되는 사업을 스스로 매각해야 되니까 맞아요. 뭐 안타까운 일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합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산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 같은 것들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알짜 매기를 다 차포를 떼야 되는 입장이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이거 다 빼놓고 합병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지금 뭐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아시아나 내에서는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 출석 의원 5명 중 3명만 찬성해도 안건 통과하는 건데 내부에서는 좀 찬반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시아나 내부는 아주 강력 반대입니다. 특히 노조 같은 데는 왜 스스로 살을 덜어내느냐,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합병이냐, 알맹이 다 빼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런 정도로 다 양보해서 슬롯, 항공권, 취항권 다 내주고 화물권까지 내주고 합병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육지로는 이동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죠. 7년 전에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당시에 큰 매우새가 2개가 있었거든요. 네. 현대상선이라는 회사, 한진해운 두 회사 다 어려울 때 당시 박근혜 정부였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한진해운을 공중분해시켜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진해운이 가져왔던 그동안의 각종 얼라이언스 동맹이라든지 네. 이런 걸 많이 잊어버려서 우리가 지금 물류 운송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역으로 살아가는 나라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비행기 항공은 요즘 반도체라든지 경박, 단소 이렇게 반도체 등 적고 고가품들 이거 신속하게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합병과 이 화물과 슬롯권 매각과 처분의 이해 덕실 이것을 마지막까지 잘 따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록 오늘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화물 부분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이거로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일본, 미국 등은 심사조차 하고 있지 않거든요. 서로 EU가 통과를 하더라도 국제공정거래법상 전 세계 각국 중에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면 이 합병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를 좀 바꿔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한 달 사이에 2조 4천억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2년 만에 최대치인 건데 문제는 이제 돈을 빌리게 된 것이 금리가 좀 낮은 상황에서 대출이 느는 건 모르겠는데 고금리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 이 배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10월 달 현재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한 달 사이에 2조 4천억 원이라는 대출이 늘었습니다. 예. 근데 그 바로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부가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50년 만기 대출은 그 DSR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상 50년 만기 대출을 철폐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출이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당국에도 빨간불, 비상등이 올랐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왜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느냐. 한마디로 경제 주체들은요. 어떤 대출을 받을 때나 또는 소비를 할 때 현재 상황,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높은 금리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지금 금리보다는 앞으로 2, 3개월 또는 6개월 후의 금리를 실제로 그때 갚아 나가야 될 돈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달의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변동금리 지출의 경우에는 한 서너 달만 견디면 금리가 내려갈 거야. 이래서 투자하는 영끌족들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각도에서 아직 금리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하될 것이라고 지금 성급하게 기대하면
투자자들다 대출자들도 큰 코를 다칠 수 있고요. 맞아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금리 인상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높은 고원에 있는 개마고원 금리가 몇 달을 갈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좀 자제가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계대출 위기 발생하게 되면 1997년 외환 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이 상황을 보셨는지. 그래서 1997년도 한국 경제가 부채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가계부채는 문제가 안 됐고요.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1000%, 2000%씩 넘어갔는데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한순간 돈이 안 돌니까 기업들이 연쇄 부도하고 은행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저분은 기획재정부의 그 경제 문제, 통화 금융의 전문가예요. 이분이 당정 정책 회의에서 현재 우리 가계 부채가 1997년 당시에 기업 부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이 서전에서는 잘 조절해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그 당시 35억 달러에 비해 지금은 4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무려 뭐 한 30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사리 국가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사부려턴턴하자는 그런 지적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최근에 은행마저도 지금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무슨 현상이든지 급격히 늘어나거나 급격히 줄면 반드시 시장에 고통을 줄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좀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